설마 그냥 공짜로 저런 일을 한다고? 조금만 기다려봐. 분명히 돈을 요구할 거니깐. 언니. 아니야, 여기 사람들은 원래 저런 성격들이야. 내가 오래 살아봐서 알아. 여기 여동생과 언니가 다른 사람들의 행동 때문에 서로 옥신각신 하는데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이 끝난 후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사연은 호주 커뮤니티 자유 게시판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겪은 감동적인 경험을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갓 30살을 넘었고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첫째는 이제 5살 정도 되었고 둘째는 갓난아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행을 하기 전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몇 개의 나라를 여행할 수 있을까? 갑자기 아이들이 아프면 어쩌지? 뭐 이런 걱정들이 많았죠. 그런데 이번에 남편이 회사에서 그동안 고생했다고 긴 휴가를 받아서 그냥 호주에만 있기에는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여행 계획을 세웠고 그동안 가보고 싶었던 동아시아 쪽으로 계획을 짜보았습니다. 주위에서 동아시아 중에는 그래도 중국이 제일 큰 나라이고 구경할 곳이 많다고 하여 중국을 제일 먼저 가보기로 하였습니다. 결혼 후 첫 여행이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로의 여행이라 우리 식구들은 매우 설레어 했습니다. 남편도 정말 오랜만에 휴가를 얻어서 그런지 싱글벙글이었습니다. 우리는 중국행 비행기를 타고 출발하였고 아이들이 비행기 안에서 잘 견뎌주기를 바랬습니다. 첫째 아이는 원래 다소곳한 성격이고 워낙 얌전해서 비행기 안에서 잘 있었습니다. 둘째도 평소에 그렇게 잘 울지도 않고 달래주면 금방 괜찮아지는 편이라 별 걱정은 안 했습니다. 몇 시간 비행을 하다가 오른쪽 건너편 자리에서 갑자기 다툼이 생겼습니다. 앞뒤에 앉은 중국인들끼리 뭐라고 소리치는지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아마도 의자를 뒤로 젖히는 문제로 다툼이 발생한 것 같았어요. 그래도 별로 큰일이 생길 것 같지는 않았는데 뒤쪽 중국인이 엄청 화가 났는지 앞쪽 중국인을 밀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는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데 잘 자던 우리 둘째가 깨고 말았습니다. 금방 달래면 될 줄 알았는데 둘째는 너무 놀랐는지 울음을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저와 남편은 너무나 당황하게 되었고 그 싸움이 끝날 때까지 아이를 안고 계속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었어요. 좋기 30분은 넘게 싸움이 일어났고 승무원들이 다들 나와서 말렸지만 쉽게 말려지지가 않더군요. 첫 출발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니 너무 지쳐버리네요. 저와 남편은 번갈아 가면서 아이 울음을 멈추기 위해 비행기 안을 왔다 갔다 하였고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다른 승객들 눈치도 보였고요. 한 가지 다행인 건 아이만 혼자 울었으면 더 당황할 뻔했는데 싸움 소리 때문에 아이 울음소리가 그렇게 티가 안 나서 다행이었어요. 싸움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고 아이의 울음도 조금씩 진정이 되어 갔어요. 남편과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좌석에 앉아서 깊은 숨을 몰아쉬고 잠을 청했어요. 얼마나 긴장하고 지쳤는지 곧바로 잠이 들었고 한참을 잤네요. 그래도 한참을 자고 났더니 피로가 가시는 느낌이었어요. 다행이었죠. 우리는 곧바로 숙소로 향했고 숙소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씻기고 일단 휴식부터 취했어요. 아이들이 많이 지쳐하더라고요. 하룻밤을 잘 쉬고 난 뒤에 아이들은 정상 컨디션을 찾았고 우리는 중국 여행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상해는 엄청 대도시더군요. 역사적인 곳도 많이 있었고요. 제일 처음으로 예원이라는 정원을 가보았습니다. 중국이 겨울이라 그런지 꽤 춥더군요. 예전 중국인 중에 한 명이 아버지를 위한 정원을 만든 거라고 하더군요. 사진 찍기도 좋았고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현대적으로 변한 상하이에서 전통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이라고 하더군요. 건물, 돌, 물, 나무 등이 잘 조화되어 있는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낮에는 정원, 밤에는 야경이 너무 이쁘다고 했는데 저희는 밤에는 가지 못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해서요. 다음에는 야경을 꼭 보고 싶긴 하네요. 우리는 기분 좋게 예원을 구경하고 난 뒤 버스에 올라타서 다음 코스로 이동을 하려고 하였죠. 그런데 버스에 탄 지 시간이 꽤 지났는데 버스가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뒷자리에서 앞쪽을 쳐다보니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서 있는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앞쪽에 앉아있는 사람 보고 뭐라고 소리를 치고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앞자리 승객 한 명이 의자 2자리를 차지하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두 자리 다 써야 한다며 누워서 안 일어나더군요. 다른 사람이 일어나라고 소리치고 누워있는 사람은 싫다고 소리치고 난리도 아니네요. 도대체 중국인들은 공중도덕이란 개념이 없는 것 같네요. 버스 기사분은 안 일어나면 버스 출발할 수가 없다며 버티고 있었고요. 그렇게 한 30분이 흘러서 중국 경찰이 오고 나서야 일단락되었습니다. 중국은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특이한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딜 가나 범상치 않은 사람들이 꽤 많이 보였어요. 상하이는 꽤 큰 대도시이고 사람들도 엄청 많은데 이런 일들로 일정의 차질이 빚어지니까 너무 지치네요. 어쨌든 우리는 다음 코스로 이동을 하게 되었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꽤나 재미있어 했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즐거워하니까 좋더군요. 한참을 잘 놀고 있는데 갑자기 겨울비가 내렸어요. 애들도 있는데 우리는 너무 당황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공원 한쪽에서 어떤 남자분이 오시더니 고맙게도 우산을 펴서 아이들에게 씌워주는 거예요. 추운데 비가 오니까 아이들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었었어요. 그 남자분은 아이들에게 우산을 건네주더니 다시 우산 하나를 더 가져와서 우리 손에 쥐어주더군요. 그런데 그게 친절이 아니었네요. 그 남자분은 손가락을 펴가면서 우산값을 달라고 했어요. 어쨌든 갑자기 내리는 비에 당황했는데 직접 와서 우산을 준 거니까 우리는 돈을 지불했죠. 처음에는 그냥 씌워준 거라 정말 중국 사람들 친절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돈을 요구하니 기분이 썩 좋지는 않더군요. 그래도 뭐 우산을 어디서 파는지도 몰랐는데 직접 와서 판매하니까 편하긴 했네요. 조금의 불편함들은 있었지만 중국 여행은 나름 만족하며 며칠을 더 보내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사촌 여동생이 한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어쩌다가 전화 연락이 되었어요. 그래서 중국 여행 중이라고 하니까 그럼 1시간 정도면 한국에 올 수 있으니 자기 얼굴 보러 오라더군요. 남편과 저는 고민을 하다가 한국에 가기로 결정을 하였어요. 어차피 일본도 가기로 했으니 한국에 가서 여동생을 만나보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았죠. 남편은 딱히 한국을 가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하더군요. 나라도 별로 크지 않아 가볼 만한 곳도 없을 것 같고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 약간은 위험한 나라 같다고 별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여동생 얼굴 한번 보고 싶다고 했더니 흔쾌히 수락해 주었어요. 한국에 가기 위해서 중국 공항에 도착한 후에 큰아이가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해서 저는 먼저 큰아이를 데리고 화장실을 가게 되었죠. 남편은 둘째 아이와 밖에서 짐을 지키며 서 있었는데 둘째 아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해서 달래고 있었다네요. 그런데 우리 짐이 분명히 4개였는데 가방 1개가 안 보이더군요. 저는 화장실에 갔다 온 후에 그걸 알았고 안내데스크에 가서 말을 하였어요. 안내데스크에서는 찾아줄 수 없다는 말만 듣게 되었습니다. 거기 안에는 아이 2명 겨울옷들이 잔뜩 들어있었어요. 그때 많이 당황했던 게 생각나네요. 비행기 시간도 있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밖에 없었어요. 중국에 있는 며칠 동안 기분 나쁜 일들이 많이 생겨서 짜증이 난 채로 비행기를 탔답니다. 한국에 가서는 짐 관리를 잘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고 항상 긴장을 하고 돌아다녀야겠다고 마음 먹었죠. 한국 일정은 짧아서 우리는 빠른 시간 안에 한국을 둘러보기로 했어요. 한국 도착하자마자 동생이 나와주었고 동생에게 중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줬죠. 동생은 중국에서는 항상 긴장하고 다녀야 한다며 한국과는 다른 나라라고 했어요. 한국은 그런 일은 매우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니 긴장 안 해도 된다고 하면서요. 동생은 제일 먼저 우리를 남산이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어요. 대도시 안에 이런 산이 있다는 게 참 좋아 보였어요. 그곳에서 한국식 라면을 먹어보자고 해서 아이들과 라면을 먹는데 첫째 아이가 실수를 해서 라면 국물이 둘째 아이 옷에 다 쏟아져 버렸어요. 문제는 둘째 아이 겨울옷이 더 이상 없다는 거였죠. 우리는 둘째 아이에게 반팔 반바지를 입힐 수밖에 없었어요. 여동생은 너무 추우니 빠르게 이동해서 아이 옷부터 사자고 했어요. 그래서 걸어가고 있는데 너무 추웠어요. 그래서 남편이 걱정하며 둘째를 꼭 안고 열심히 걸었죠. 그런데 이때 한국인 중년 부부가 저희 앞길을 막더니 다가와서 아기의 맨다리를 보며 조그마한 담요를 주고 가는 거예요. 저는 중국에서의 우산 사건이 생각나서 그 담요를 다시 걷어서 그 중년 부부를 쫓아갔죠. 그런데 그 중년 부부는 괜찮다며 그냥 주는 거라더군요. 그때까지도 믿지 못했어요. 제 사촌 여동생은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냥 웃고만 있고
그 중년 여성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어찌된 영문인지 통 이해가 안 가고 있었고요. 또 얼마 가지 않아서 더 특이한 일이 발생했어요. 어떤 나이 드신 여성분이 또 우리 앞을 막더니 아이가 너무 춥겠다며 긴 양말을 건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는 확신이 들었어요. 분명히 이건 판매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새 양말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도 추운데 아이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여성분에게 얼마냐고 물어보았죠. 그런데 그 중년 여성분이 영어로 노를 계속 외치시더라고요. 제 여동생은 그 모습을 지켜보고는 그냥 웃고만 있었고요. 여동생은 웃고 있다가 그 여성분에게 다가가서 고맙다며 인사를 하는데 저는 너무 놀라고 말았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이런 일을 겪다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죠. 사실 중국뿐만이 아니라 인도 등을 여행했을 때 무조건 물건을 손에 쥐어주고 돈을 내놓으라고 했던 적이 많았거든요. 한국은 달랐어요. 저와 남편은 그 여성분에게 정말 고맙다고 인사를 건넸어요. 저와 남편은 한국 사람들은 정말 멋진 사람들 같다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여동생도 저희에게 한국은 원래 이렇게 베푸는 거를 즐겨하는 민족이라고 설명해 주었고요. 우리는 잠깐 한국에 온 거지만 그 짧은 시간에 바로 한국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바로 알게 되어서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경험했다는 거는 원래 한국인들은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고마움을 느끼게 되었어요. 아이는 긴 양말과 담요로 중무장을 하고 아기 옷 파는 곳으로 갔습니다. 너무나 예쁜 옷들이 많이 있었고 동생이 겨울 아기 옷을 몇 벌 사주었어요. 한국인 사장님은 아이를 보더니 너무나 예쁘다면서 엄청 친절하게 해주셨고 사진까지 찍어주셨어요. 아직도 그 환한 웃음이 생각나네요. 그리고 서비스로 줬던 양말도 감사했습니다. 아주 따뜻하게 옷을 입혔더니 둘째가 싱글벙글이네요.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동생 집으로 이동하기로 했어요. 한국 지하철역은 정말 쾌적하더군요. 건물 전체가 완전 새 건물은 아니었지만 청소가 잘 되어 있어서 불쾌함이 없었습니다. 지하철을 기다리는 게 한국 사람들은 특이하더라고요. 지하철 문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일렬로 서서 지하철을 기다리는 게 신기했어요. 질서가 잘 지켜지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누구 하나 새치기 하는 사람이 없더군요. 중국에서 새치기를 많이 당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한국은 다들 이렇게 줄을 서 있으니 눈치 보여서라도 못할 것 같네요. 우리는 살짝 춥긴 했지만 한국의 전통적인 모습을 체험해보기 위해서 경복궁으로 가보았어요. 그곳에서 한국의 전통 복장을 입고 돌아다니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 옷을 입히니 너무나 예뻤어요. 한국의 궁은 정말로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어요. 궁 앞에서 한국 전통 복장을 입고 한국 역사를 배우는 일은 참 멋진 일인 것 같아요. 경복궁을 돌아다니는 내내 한국인들이 우리 아이들을 너무 이뻐해주고 사진도 정말 많이 찍어갔어요. 우리가 스타가 된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다들 환대해주니 기분이 저절로 좋더군요. 한국인들은 대부분 외국 아이들을 많이 귀여워해주신다고 합니다. 동그란 눈이 이쁘다고 하네요. 저는 오히려 돌아다니다가 보이는 한국 애기들이 너무나 귀엽던데 말이죠. 한국 애기들은 어쩜 그렇게 잘 웃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빤히 쳐다보면 방긋방긋 웃는 얼굴이 너무 귀여워 보여요. 첫째 아이에게 입힌 한복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어요. 저는 첫째 아이 사진을 엄청 많이 찍어댔어요. 한복이 정말 잘 어울렸고 아이를 너무 예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첫째 아이도 아이언맨 옷 입은 듯한 느낌으로 좋아하면서 돌아다녔답니다. 한복은 제가 본 외국 전통 복장 중에 가장 아름다웠고 우아해 보였습니다. 마치 제가 한국의 공주가 된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저도 모르게 행동을 조심하게 된 게 신기했습니다. 경복궁을 쭉 둘러보고 난 후 우리는 출출함을 느꼈고 동생이 정말 맛있는 음식이 있다며 저희를 데리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삼겹살이라는 음식이었고 우리는 둘러앉아서 동생이 구워주는 삼겹살을 먹게 되었어요. 쫄깃쫄깃한 게 얼마나 맛있던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첫째 아이도 맛있었는지 계속 입에 넣어달라고 하더군요. 고기 옆에 콩나물을 같이 구워서 고기랑 같이 먹었는데 색다른 맛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자주 먹는 고기라고 하더라고요. 제 입맛에도 너무 잘 맞아서 너무 기분이 좋았네요. 그런데 더 환상적인 맛이 있었습니다. 고기를 다 먹고 식당 직원이 밥을 들고 오더니 불판에다가 콩나물과 함께 볶아주었어요.
정말이지 이 맛은 지금도 너무나 생생히 생각나서 어떻게 또 먹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답니다. 지금도 입에 침이 고입니다. 웃긴 얘기지만 저는 이 맛 때문에 한국을 한 번 더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답니다. 우리 둘째도 빨리 커서 이 볶음밥을 한번 맛보여주고 싶어요.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우리는 식당을 나왔습니다. 식당을 나온 후에 동생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갔는데 동생 집은 큰 건물이었어요. 다닥다닥 붙은 집들이 있었고 저는 좀 의아해했어요. 이렇게 답답한 곳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동생 집에 들어가니 모던이라는 느낌이 이런 거구나 라고 느끼게 되었어요. 집안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넓었고 그 안에 모든 게 갖춰져 있더군요. 더군다나 슬리퍼도 안 신고 맨발로 들어갈 수 있게 깨끗했고요. 남편과 저는 너무 신기해하면서 집안을 둘러봤고 방바닥이 따뜻해서 깜짝 놀랐어요. 동생이 말하길 한국의 난방 시스템이 온돌이라는 거고 이 온돌 시스템으로 인해 방바닥이 따뜻하다고 합니다. 저와 남편은 거실에 누워서 직접 체험해봤고 이건 너무나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안이 너무 따뜻해서 반팔에 반바지만 입고 있어도 끄떡없네요. 아이들도 옷을 가볍게 입혀주니 좋아하더라고요. 한국은 겨울도 따뜻하네요. 우리는 한국에 있는 2일 동안에 너무 좋아서 결국에는 일본으로 이동하는 걸 포기해버렸어요. 한국에서 더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남편이 의견을 내놓아서 며칠 더 한국에 머물면서 한국을 여행하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국의 많은 것을 보고 들었고 너무나 뜻깊은 여행을 하고 호주로 돌아왔답니다. 아이들이 더 크게 되면 꼭 다시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요. 꼭 볶음밥을 다시 먹고 싶기도 하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아시아 쪽으로의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저의 이런 경험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들 즐거운 한 주 보내세요. 제 얘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호주에서 온 애기 엄마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정말 한국인들의 정은 대단하다고 저도 생각해요. 한국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서 정말 다행이고 다음에 꼭 다시 여행 왔으면 좋겠네요. 아이들 잘 키우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 감동오락관은 여러분의 감동적이고 가슴 따뜻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마음껏 눌러주세요.